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험법으로 1963년 11월에 법률로 제정되고 64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 단위로 적용이 된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법률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이라고 해서 한 명이라도 사용하면 이렇게 되지만 처음 시작했던 64년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즉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한 명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굳이 신고할 필요 없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도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에 보면 첫 번째 업무상 재해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유적 위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유적 위험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런 8개를 쭉 예시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도 사유적 위험을 각각의 법률마다 정하는 사유적 위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유적 위험을 산재보험에서는 그냥 총칭해서 업무상 재해라고 구체화한 것을 업무상 사유에 따른 바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이라고 이렇게 예가 아니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이라고 하는 4가지에다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보면은 사망에 보면 유족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족의 개념을 따지는 것은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연금 그리고 거기에 유족의 범위를 보면 배우자를 당연시하면서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를 설명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유족의 범위가 형제, 자매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를 말한다 해서 유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까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항, 5항, 6항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치유란 말이 있습니다. 치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유는 완벽하게 나은 것을 치유하고자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치유에는 완벽하게 나은 것 말고도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지요. 거기 보면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벽하게 난 완치되거나 그건 일상적으로도 치유입니다.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치유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겠지만 더 이상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을 치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개념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와 6항의 중증 요양 상태가 있는데 장애란 뭘까?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일 때 장애란 뭘까? 거기 보면 장애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완치란 말은 아니겠지요. 더 이상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머물러 버린 그런 상태에서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애라고 합니다.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되었다고 전제하에 맞아 완벽히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호전의 기미는 중단되었다는 전제하에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중증 요양 상태란 여기 보면은 여기는 치유도 되지 않은 상태다.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치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을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중증 요양 상태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다시 말해서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완벽하게 소위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다 보이지 실질적인 우리가 구어체로 쓸 적에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중증 요양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거기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 을 출퇴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출퇴근이라는 것은 직주 간에 직장과 주택, 말하자면 집과 직장 사이에 오가는 것만 출퇴근이 아니고
여기 보면 거기를 더 넘어서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뿐만 아니라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도 출퇴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자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을 말한다. 거기에다 줄을 쳐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하튼 적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 범위. 이 적용 범위를 보면 이제는 우리가 산재보험정책 분석으로 산재보험정책 분석을 문서화한 것이 산재보험법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할당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 여기는 이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원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당연히 예외도 있죠. 뭐 예외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가자는 아니고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니까. 본래는 500명 이상 사업장이지만 2000년부터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다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다. 설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에 가입자는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가입자가 됩니다.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만. 그래서 여기 보면 봐주시고. 다음에 급여를 뭐라고 한다? 급여. 뭐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를 제공할 때 보면 미리 정리하고 교재 보겠습니다. 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이미 왼쪽 페이지에서 봤으니까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데 급여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양급여, 건강보장을 위한 요양급여, 그리고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 그리고 장의비, 그리고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이렇게 먼저 판서하고 교재로 페이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는 이건 현물급여죠. 현물급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의 경우에 결국에 이송, 간호, 치료해 주는 것인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사회보험 정책이나 법을 보면 요양급여가 2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가 나오고 산재보험법에서 요양급여가 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뭐가 있다? 사전적 적극적인 예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에는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이미 일이 벌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질병에 걸렸거나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상이 발생했거나 이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방이란 말이 들어가면 논리적 오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방이 없다. 여기는 예방이 없습니다. 예방이 없고 간병이 있지. 그리고 요양급여는 4일 이상이어야 허용이 되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서 생활비가 나오지 않게 되고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제공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현금급여는 평균 임금의 70%가 일당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4일 이상이어야 되죠. 장애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이 될 때 아까 치유가 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소유된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상태를 장애라고 하는데 장애도 역시 현금급여로 하되 여기에는 2가지로 장애 보상연금과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연금은 14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 2, 3등급은 사실상 노동능력이 상실된 거나 다름없이 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장애보상 연금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급여가 통장에 입금돼야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가 있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병급여도 역시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간병급여도 역시 현금급여가 되겠는데 이 현금급여, 간병급여, 이 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나눠지는데 수시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가 받는 자 금액의 가면 3분의 2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들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되는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족보상 연금과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족보상 일시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기하기 좋게 평균임금 곱하기 1300일분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업이 실질적으로 장의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평균임금 곱하기 120일분을 이렇게 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병보상연금, 이것도 이 현금급여가 되겠는데 여기는 요양급여 2년이 경과되고도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거나 감소되어 가면, 다시 말해서 중증 요양 상태가 되면 요양급여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 가면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면 이때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것이 바로 상병보상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는 소위 장애급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다시 직업훈련을 받고자 원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옛날 직장에 복귀하기를 원할 때 도와주는 현금급여를 직업재활급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보험급여는 크게 현물급여 하나와 플러스 현금급여 7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은 당연히 사회보험이니까 노사정 3자 부담인 것처럼 국가지원금이 있고 주된 재원은 보험료라는 사회보장성 조세가 되겠는데 보험료 특징은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보통 우리가 사회보험료는 노사 준등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는 예외 규정이 되겠어요. 다음에 전달, 관리는 누가 한다? 전달은 당연히 여기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원칙으로 하되 또 주변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정도가 산재보험 정책의 내용이자 이걸 문서한 산재보험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2000년부터 21세기부터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예외도 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왼쪽 페이지 거기 적용범위의 원칙은 고용보험과 똑같습니다. 고용보험도 역시 적용범위의 원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과 원칙은 똑같습니다. 예외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과 보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고용보험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이나 또는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본법인 고용보험법이나 또는 본법인 산재보험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보험관계의 성립소멸과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내용은 다른 법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별도로 따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해서는 둘째 줄 역시 보험료 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험의 관장은 당연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고 정부의 효율연도를 따른다. 역시 여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담엔 차이가 있지만 당연히 사회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이 있다는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보험급여의 종류 8종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역시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처럼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용보험은 실직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었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보장되는 천금급여로 제공되는 소득보장제도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 아닙니까? 현재 다루고 있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당연히 그를 치료해주고 보살피는 건강보장의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에 휴업급여를 제공하거나 장애급여를 제공하거나 유족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의 개념을 양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 프로그램 중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에서 종류 8간 적어보셨고 2항에 보시면 요양급여 이외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 산재보험법 에 대한 이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것은 신청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을 당했기 때문에 설사 청구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청구하는 절차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것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청구라고 표현됐지요.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B급 문제지만은 보험급여 산정기준에서 나와 있지요. 보험급여를 해서 보험급여. 자, 여기 우리가 보면은 여기 평균임금의 70%, 또 장애급여도 평균임금 곱하기 법정일수, 법으로 정해진 일수에서 들고, 또 여기도 평균임금의 121분, 또 여기도 평균임금의 1401분, 여기도 평균임금의 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곱하기 며칠 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의 그 증감률에 따라서 급여도 증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달한 이후에는 거의 60세 액센트 주시고 60세가 달한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아니라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증감을 결정한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하실 것이 4번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나와 있지요. 새로이 근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업무상 재해 그러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만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이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출퇴근 중의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었습니다. 불문법인 판례법으로만 이게 서서히 만들어지던 몇 년 전부터 제가 서서히 만들어진다고 했던 것이 드디어 성문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보면 첫 번째 1번에 업무상 재해인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건 이제 법원 판결의 문제가 되겠고, 업무상 재해의 종류로서는 업무상 사고, 오른쪽 페이지 업무상 질병,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출퇴근 재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까 우리가 정의해서 본 것처럼 출퇴근 재해는 꼭 집에서 직장까지 오가는 것만 출퇴근이 아니라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도 출퇴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요양급여 나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뭐에 대해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별표가 2항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은 현물급여잖아요. 현물급여. 부상이야. 그러나 현금급여로도 가능하다. 그게 바로 단서규정이죠. 그래서 이 요양급여 40조의 2항 보시면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름하여 현물급여를 가름하여 요양비 현금급여로도 지급할 수 있다. 자, 이래서 여기를 하나 해서 중요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요양급여의 범위는 적어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은 돼야 된다. 3일 이내의 요양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양급여의 범위는 언뜻 보면은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유사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없다? 예방이 없다. 그 대신 간병이 있다. 6번에 간병이 있죠. 예방이 없고 간병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생계불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급여로 생활비를 대주는 건데 그 지급액은 평균임금 곱하기 70% 0.7로 이렇게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했을 때 치유가 된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이런 것을 장해라고 하는데 그때 지급되는 급여로서 여기에는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정의했습니다.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그래서 여기 장해급여가 있는데 장해급여는 14등급으로 하되 1, 2, 3등급은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8급에서 14급은 일시금으로 사이에 있는 4급, 5급, 6급, 7급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을 받는 날에 대해서 지급하는 현금급여인데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 금액의 2번의 1항에 나와 있지요. 상시 간병 금액의 3분의 2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별표할 것은 거기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재요양을 받는 동안에는 그 재요양 시설에서 당연히 치료 개념으로 간병이 있게 되는데 따로 이 간병 요원을 불러서 드는 돈을 또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시험지에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 대해서 지급하되 2항에 있는 것처럼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뭐 계산 방식까지 보자고는 않겠지만 유족보상 일시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1,301분을 지급한다 해서 계산 방식을 넣어놨습니다. 평균임금의 1,301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유족의 범위가 국민연금도 그래왔던 것처럼 산재보험에서도 유족의 범위가 다소 완화되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자 이렇게 나와 있죠. 유족이 국민연금과는 달리 산재보험에는 또는이란 단어가 붙었지만 형제 자매까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보겠어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자는 국민연금과 똑같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해야 돼요.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하되 어디까지 들어가요? 네 1번인 것처럼 형제 자매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국민연금에는 조부모까지만 포함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형제 자매까지 하되 이제는 산재보험도 국민연금법처럼 개정이 되어서 배우자는 당연히 하고 그리고 자녀나 손자녀, 부모나 조부모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에는 장애 제한이 있었는데 비해서 장애 등급 제한 2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과 장애 제한 두 가지를 적용했는데 여기에는 연령 제한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 미만인 경우에만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부모가 사망을 해서도
자녀라 하더라도 무조건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5세 미만이어야 되고 손자녀는 19세 미만,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또 형제자매가 적용되는 경우가 된다면 역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자녀라고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역시 국민연금에도 적용된 것처럼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에도 역시 태아의 권리보호 규정은 있다. 거기 2항에 보시면 근로가 사망할 당시 태아했던 자녀가 출생을 하면 정지조건부 설이 되겠습니다만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도 그리고 산재보험법에도 태아의 권리보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적은 거죠. 상병보상연금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받은 지가 2년. 여기 있는 요양급여를 받은 지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치유는커녕 오히려 치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중증 요양 상태가 되면 평균 임금의 70%를 일당으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으로 바꾸게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맞으면 요양급여 2년 경과지요.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다시 말해서 치유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중증 요양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 2, 3등급 수준에 이르게 되면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으로 매달 통장에 입금을 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업인은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걸로서 그 금액은 평균 임금 곱하기 120일분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장업인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급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애급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본래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다시 복귀를 하고자 원할 때 그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바로 여기 나오는 직업재활급여라고 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5개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2번에 보시면 거기 2번에 보시면 직업훈련 비용 만약에 장애급여자가 직업에 관한 훈련을 받고자 원한다면 1년간 12개월 직업훈련에 드는 훈련 비용을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하되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생계 유지에 관련된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 1년간 12개월 동안 그 직업훈련 대상자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와 같은 이런 기초 생활 비용을 대주게 되는데 그것을 거기 나오는 2번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나오는 직업훈련 비용은 훈련기관에 직업훈련 수당은 훈련 받는 사람에 주어서 차비와 교통비와 식비를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나온 직업훈련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목은 안 적었지만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 수당을 말합니다. 만약에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던 기존의 회사에 다시 복귀하기를 원할 때 그 회사에서 받아준다면 1년간 직장복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년간 그 사람의 임금을 내줍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거기에 보면 3개월, 12개월은 직장복귀지원금으로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라는 명목으로 뭐냐면 기초훈련비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역시 포함해서 여기에 나온 직업재활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재활급여는 누구에게 두느냐라고 할 적에
직업훈련 비용은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 대상자에게, 그다음에 직장복귀지원금이나 또는 직장적응훈련비나 또는 재활운동비는 바로 그 장애 급여자를 받아준 기존의 사업장,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개의 급여를 쭉 봤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급여의 지급이 나와 있는데 산재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그리고 수급권의 근로자의 보험급여, 즉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또 산재보험급여도 당연히 사회보장 수급권의 한 종류로서 그렇기 때문에 양도금지, 압류금지, 담보제공금지라고는 사회보장 수급권 보호 규정의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서 또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사회보험법으로 2007년에 제정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됐던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